여러분들과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이게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예요. 자, 그런데 저 만유인력 법칙이라고 하는 자체는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법칙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만유인력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아마 듣고 자랐을 거예요. 그만큼 모든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 다 알고 있는 법칙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역으로 말하면 그만큼 인류 문명에 중요했던 법칙이라는 뜻인 거예요. 아마 뉴턴이 만유인력을 발견하는 순간이 아마 인간 지성에 가장 꽃을 피우는 가장 위대한 발견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만큼 중요했던, 역사적으로 정말로 중요했던 발견 자체가 뉴턴이 이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하는 순간이에요. 인간 지성의 가장 창조적인 순간일 거예요. 그리고 인류 문명에 엄청나게 지대한 영향을 준 순간인 거예요. 지금 현대과학 입장으로 본다면 아마 뉴턴이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한 이 순간부터 시작을 해서 현대과학이 이렇게 체계를 가지고 완성이 되어 왔다라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법칙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건데, 먼저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는 힘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당시의 과학자들은 이 만유인력 법칙이라고 하는 자체를 왜 이상하게 생각을 했었냐면, 여기에 공을 제가 두 개를 들었어요. 만약에 이쪽을 태양이라고 하고 이쪽을 만약에 지구라고 할게요. 근데 태양과 지구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둘 사이에 힘이 미친다라고 하는 거를 이 당시에는 물리학자들이 없었으니까 자연철학자들이었겠죠. 자연철학자들은 이 점을 되게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자연철학자들도 두 물체가 충돌을 해서 이렇게 접촉을 하게 되면은 서로 상대방한테 힘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는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조금 아까 예를 들었듯이 한쪽이 태양이고 한쪽이 지구라고 한다면 두 물체는 떨어져 있어요. 그렇죠? 여기 아무것도 없이 떨어져 있어요. 이런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서로 영향을 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서로 상호 힘이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를 이 당시에 자연철학자들은 잘 이해를 못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 점을 해결한 사람이 여기에 있는 뉴턴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한 가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냐면, 이 당시에는 세상이 2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두 개로 나눠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두 개로 나눠진 세상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면 쉽냐면, 이것도 뉴턴의 일화를 가지고 생각을 하면 쉬워요. 자, 그러면 그 일화는 이거예요. 요즘하고 세상이 비슷하네요. 요즘하고 세상이 비슷하게 뉴턴이 대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유럽에 고질적으로 나타났던 흑사병이 다시 재창궐을 해요. 14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흑사병이 페스트가 유럽을 괴롭혔었는데, 그게 다시 뉴턴이 대학교를 다닐 무렵에 다시 재창궐을 해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냐면 다 그냥 문 닫고 시골로 도망가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뉴턴도 대학교를 다니다가 1665년에 학교가 문을 닫으니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거기에서 유명한 예로가 있잖아요. 뉴턴이 사과나무 밑에서 책을 보고 있는데 사과가 떨어졌다라고 하잖아요. 한번 볼까요? 사과가 뚝 떨어진 거예요. 바로 이 현상을 보고 만유인력 법칙을 생각을 해냈다, 아이디어를 얻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뉴턴은 이때 실제는 또 다른 질문을 해요. 뉴턴이 봤던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사과가 떨어지는 현상, 이거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사과 위를 보면 뭐가 있어요? 가장 가깝게는 달이 있는 거죠. 그런데 사과는 밑으로 떨어지는데 달은 떨어지지를 않고 지구 주위를 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를 먼저 구별을 해야 돼요. 사과는 떨어지는데 뉴턴 생각에는 다른 너는 왜 안 떨어지니? 이렇게 질문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아까 말을 이어서 다시 이 점을 논하게 되면은, 그리스 시대부터 서양은 세상을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나눠서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지금처럼 사과가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직선 운동을 하는 지상계, 다시 말해서 인간들이 사는 세상, 그리고 그 당시의 사람들은 달의 세상, 달 이상의 세상. 그러니까 달은 직선 운동을 하지 않고 원을 그리고 돌잖아요. 그렇잖아요. 바로 이렇게 원을 그리고 도는 신들의 세상, 그거를 천상계라고 했어요. 천상계로 이렇게 세상을 이분법으로 나눠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만유인력 법칙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냐면, 뉴턴이 발견한 거는 쉽게 말해서 사과가 떨어지는 이 세상이나 달이 떨어지지 않고 도는 세상이나 실제는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의 법칙은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게 뉴턴주의인 거예요. 이때부터 근대 과학적인 사고가 싹트게 돼 있어요. 거기에서 인간 정신의 진화를 예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만큼 중요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사과는 아래쪽으로 떨어져요. 달은 돌아요. 왜 그럴까요? 뉴턴은 거기서 무엇을 깨달았던 걸까요? 실제 결론부터 말하면
사과가 떨어지는 거나 달이 떨어질 데가 없어서 도는 거나 똑같은 현상인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바로 여러분들은 그 점을 먼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시 이쪽 힘적으로 이해를 하면은 이 힘이라고 하는 자체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크게 봤을 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냐면 지금 중요한 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를 하고 그리고 뭐에 비례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질량 사이에 곱에 비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시 여기 봄으로 예를 든다면 거리의 제곱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에 있는 태양의 질량 중심부터 그리고 여기에 있는 지구의 질량 중심까지의 거리예요. 이 거리의 제곱에 힘 자체는 이렇게 비례를 하고 있고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제곱에 비례해서 힘은 약해진다는 그 뜻인 거예요. 그리고 질량 사이에 곱 여기에 만약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을 때 그리고 지구 뒤에 더 큰 목성이 있을 때를 비교를 해보면 질량의 비례를 해서 힘 자체는 더 크게 작동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하나 상수값이 하나 들어가 있죠. 두 개는 비례를 하는 값이고 비례를 하는 거를 두모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수값이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 상수값을 우주의 보편상수라고 하는 만유인력 상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유인력 상수를 여기에서 다시 잠깐 설명을 해줄게요. 여러분들은 먼저 이 식의 의미 자체부터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여기에 있는 말을 한번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식의 스스로 한번 의미 자체를 한번 부여를 해보세요. 자 그러면 부여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역제곱의 법칙이 투영된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질량을 곱에 비례를 한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또 한 가지 여기 역제곱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리의 제곱분의 1이라고 하는 이 부분 자체 때문에 논쟁거리가 있어요. 이거는 누구하고 논쟁이냐면 뉴턴은 여기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를 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자기가 사과가 떨어지는 이 현상을 보고 쉽게 말해서 자기가 대학교 때 패스트 때문에 시골로 도망갔다가 그때 아이디어를 얻었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리고 또 한 명의 과학자 뉴턴 당시에 또 한 명의 천재 과학자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명칭만큼 그분이 해놓은 업적만큼 이름 자체는 좀 잘 알려져 있지가 않아요. 그분이 푸크예요. 여러분들 푸크의 법칙 배웠잖아요.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서 H로 이렇게 했어요. 이쪽은 행성력에 대한 거, 그렇죠? 여기 K라고 하는 한성 계수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X라고 하는 변이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것도 복원력에 따르는 힘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바로 이 법칙을 만들어낸 이것도 푸크하고 서로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어요. 뉴턴이 바로 이 법칙을 주장을 할 때, 이 법칙을 주장을 할 때 푸크는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 거리의 제곱분의 1이라고 하는 여기 가장 핵심적인 힘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역제곱의 법칙 자체를 자기가 뉴턴한테 얘기를 해줬다. 쉽게 말해서 이걸 먼저 생각한 건 본인이다라고 하는 주장을 했었어요. 근데 뉴턴은 그게 아니고 좀 전에 설명했듯이 내가 어렸을 때 패스트 때문에 시골에 갔다가 그때 아이디어를 얻었다라고 주장을 해서 바로 이 문제 때문에 푸크하고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 논쟁이 붙어요. 자 그러면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푸크라고 하는 분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업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아까 말했던 푸크의 법칙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고 그리고 또 하나 현미경을 개발을 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세포라고 하는 용어 있잖아요. 생명체는 세포로 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그걸 셀이라고 하는데 그 셀이라고 하는 명칭을 세포를 처음 발견한 분도 푸크예요. 지금 명으로 보면 세포라고 이렇게 명칭을 부여를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저 푸크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료를 찾아보면 알겠지만 현미경을 가지고 이제 작은 세상을 정면 유사를 해서 그림으로 그려서 그걸 책자로 발간을 해요. 그 책자 이름이 마이크로그라피아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벼룩 같은 눈에는 잘 안 보이는 조그만 세상을 현미경으로 관찰해서 그거를 세면 묘사를 해서 그려놓은 그림들이 있어요. 그게 그 당시에 과학계에 엄청나게 이슈를 이렇게 제공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푸크가 현미경을 가지고 작은 세상을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와 대립을 했던 뉴턴은 망원경을 개발을 해서 더 큰 세상, 우주로 나가요. 그래서 뉴턴은 뉴턴식 반사 망원경을 만들어가지고 우주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태양별 은하를 관찰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어쨌든지 간에 역사적으로는 그런 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놓으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안 잊어먹을 거예요. 여기가 거리가 아니라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힘이에요. 이게 가장 큰 아이디어였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 자체를 이제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한 가지 남아있는 게 여기에는 우주의 보편상수인 만유인력 상수라고 하는 거예요. 만유인력 상수는 6.674 곱하기 10-11승 그리고 단위는 어떻게 만들면 되는 거냐면 단위가 가끔 헷갈려요. 단위는 어떻게 만들면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여기에는
G라고 하는 만인력 상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G라고 하는 만인력 상수 입장으로 이 식을 다시 쓰게 되면은 거리의 제곱이 이쪽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질량으로 나눠주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힘이라고 하는 뉴턴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리고 거리의 제곱이 넘어갔기 때문에 여기가 미터 제곱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여기에 질량의 단위가 있기 때문에 킬로그램이 있는데 두 개가 있기 때문에 킬로그램 제곱으로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 만인력 상수의 단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만인력 법칙을 이해를 하고 있으면 만인력 상수는 이 식에 의해서 여러분들 좀 넣으면 금방 이렇게 유도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만인력 상수는 지금도 많은 실험 물리학자들이 이 상수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고 있어요. 이 상수가 우주 절대 상수인데 도대체 이 상수가 왜 우리 우주에 존재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측정하고 있는 이 만인력 상수값이 정말 정확한 값인지를 계속 측정을 아직까지도 하고 있는 게 여기에 있는 만인력 상수예요. 근데 이 만인력 상수를 처음으로 측정한 사람은 여기에 있는 캐벤디시라고 하는 물리학자예요. 이분 자체가 1798년도에 여기 그림 자체가 이걸 처음으로 측정했던 건데, 원리 자체는 비틀린 진자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비틀린 진자라고 하는 거 들어봤어요? 진자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모델이 있을 수가 있죠. 여러 가지 모델이 있을 수가 있는데, 어떠한 이렇게 추 같은 게 질량이 없는 실 같은 데 이렇게 매달려서 이렇게 뚝딱뚝딱 움직이는 것도 우리가 여기를 진자라고 하잖아요. 단진도 운동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어떤 물체 같은 게 이렇게 한 축에 고정돼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어요. 이걸 우리가 물리 진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말하는 비틀림 진자라고 하는 자체는, 자, 지금부터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봐요. 여기에 원반이 있는데 이 원반이 좀처럼 이렇게 진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원반에다가 만약에 철사선을 연결을 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원반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철사선을 연결을 했다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봐요. 그리고 이 원반을 제가 여기서 이렇게 진동을 시키는 게 아니라 이거를 비틀었다 놓을 거예요. 이해갔어요? 여기를 비틀었다 놓을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여기 있는 강선이라고 하는 철사선 자체가 탄성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철사선이 꼬였다 풀렸다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진동을 이렇게 진동을 시키는 게 아니라 여기를 비틀었다 놓게 되면은 틀림없이 여기가 비틀렸다 풀렸다 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진동을 하게 될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비틀림 진자라고 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있죠? 바로 그 비틀림 진자를 이용을 해서 여기에 있는 중력 상수를 측정을 했어요. 그 구조 자체는 이쪽에다가 광원을 넣고, 그리고 비틀림 각도를 알기 위해서 여기다가 거울을 이렇게 놨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탄성력을 가지고 있는 선을 이렇게 놨어요. 그리고 두 물체를 이렇게 놓은 거예요. 여기에 질량체를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또 다른 질량체를 놨어요. 그러면 틀림없이 여기에 있는 이것 때문에 여기에 있는 질량 사이에 곱에 비례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미세할지라도 두 물체 자체가 서로 인력에 의해서 끌려서 이 각도가 이렇게 돌아가게 될 거예요. 모델 이해가죠? 바로 이 돌아간 각도를 이용을 해서 여기 있는 만유인력 상수를 계산을 했어요. 그리고 이 캐벤디시 실험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전자기학을 배울 때, 전자기학이나 일반물리 2를 배울 때 거기에서 보면은 쿨롱의 법칙에서도 쿨롱 상수가 들어가요. 쿨롱 상수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실제는 쿨롱의 법칙도 이거하고 거의 유사한 꼴이에요. 그렇잖아요. 쿨롱의 상수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 쿨롱의 상수를 결정을 할 때도 여기에 있는 캐벤디시의 비틀림 진자를 이용을 해서 그때도 똑같이 작은 세상, 전하들이 미치는 영향을 주는 작은 세상에서도 쿨롱 상수값을 계산을 했어요. 이게 간단한 아이디어인데 참 좋은 아이디어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 만인력 법칙과 그리고 만인력 상수까지 이렇게 알아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다시 한번 쭉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리들을 한번 스스로 해보세요. 자, 그러면 정리들 해봤어요. 정리들 해봤으면 이쪽은 어떤 거냐면 이제 여기에는 뉴턴의 만인력 법칙 자체를 우리가 벡터적으로 표현하고 싶대요. 바로 그 뜻인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힘이라고 하는 자체는 벡터예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크기로만 말을 한 거고, 크기로 말한 거니까 이거를 이제 벡터로 표기를 하면서 벡터적인 표기법으로 바꾸면서 일반화를 시키겠다라고 하는 게 여기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림 자체는 두 개로 그려져 있는데 실제는 간단해요. 왜냐면 두 물체가 이렇게 있을 때 태양이 지구를 당기는 거나 지구가 태양을 당기는 거나 뉴턴의 제3법칙에 의해서, 작용반작용의 법칙에 의해서 크기는 같고 그리고 서로 반대일 거잖아요. 바로 그걸 이용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두 개를 기술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어떤 생각을 먼저 해야 되는 거냐면 여기에 있는 실험 모델을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머릿속으로 태양을 떠올려요. 그리고 또 하나 지구를 떠올려요. 그리고 이거를 사고 실험을 통해서 단순화를 시켜요.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그림으로 표현을 해요. 그림으로 표현있는 게 여기에요. 다시 말해서 시각화를 시킨 거예요. 시각화를 시키고 우리가 알고 있는 벡터적인 표기법에 의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봐요. 그러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여기 점선이라고 지금 이렇게 그린 거는 태양과 지구의 질량 중심을 지나가는 선인 거예요. 모든 물체는 질량 중심이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질량 중심 문제를 논하는 거잖아요. 질량 중심을 지나가는 선을 이렇게 긋고 그리고 이쪽에 질량을 M1으로 썼고 이쪽에 질량을 M2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리고 단위 벡터를 지금 R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를 1에서 2 쪽으로 이렇게 단위 벡터를 그렸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힘의 방향을 조심을 해야 돼요. 이렇게 M1 입장으로 생각을 했을 때 실제는 끌려오는 건 어느 쪽이에요? M2인 거죠. M2가 끌려오는 거예요. 끌려오는 거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이렇게 화살표를 그렸어요. 이 화살표는 어떻게 읽으면 되는 거냐면 여기에 벡터 처리한 이 부분을 어떻게 읽으면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 쪽에서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F라고 써놓고 1, 2로 써놨어요. 이 뜻은 무슨 얘기냐면 F1이라고 하는 자체를 먼저 생각을 하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요거겠죠. M1의 질량을 가져서 미치는 힘 자체가 2한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거를 F1, 2로 이렇게 썼어요. 표기법을 이런 식으로 썼어요. 자, 그래서 여기는 틀림없이 1이 고정되어 있다고 본다면 2가 끌려오기 때문에 화살표 방향은 여기에 있는 단위 벡터와 반대로 이렇게 표현이 될 테고 그리고 우리가 표기법은 어떻게 쓸 거냐면은 1 때문에 2가 끌려온다라고 해서 1, 2로 쓸 거예요. 이렇게 이 힘은 인력이라고 하잖아요. 인력을 받는다라고 쓸 거예요. 그러면 기호 처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크기는 여기에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리고 힘은 벡터예요. 여기다 단위 벡터 처리하고 부호 처리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입장을 이 사고 실험 입장을 이쪽에다가 쓰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힘의 처리 방법은 이거예요. 1이 2한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힘은 벡터예요. 그리고 이만큼은 저쪽에 있는 크기예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를 하고 역제곱의 법칙에 따르고 질량에 비례하는 그 텀이에요. 그리고 여기 단위 벡터를 쓰게 되면 단위 벡터도 1, 2로 썼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쪽이 부호 처리를 할 때 수학적인 부호 처리는 단위 벡터와 힘 사이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돼요. 근데 물리적으로 의미를 붙이게 되면 이 마이너스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인 거예요? 여기는 인력이라는 뜻인 거죠. 그렇죠? 물체를 끌어당긴다는 뜻인 거예요. 여기가 물리적인 의미에서는 인력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좀 전에 설명을 했듯이 태양이 지구를 당길지 몰라도 뉴턴의 작용반작용의 법칙에 의해서 여기에는 지구도 태양을 당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힘은 여러분들이 뉴턴의 법칙을 배울 때 항상 짝힘으로서 존재를 하는 거잖아요. 힘이 하나일 수는 없어요. 항상 짝힘으로서 존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태양이 지구를 당기면 지구도 태양을 당겨야 맞는 거예요. 이게 뉴턴의 제3법칙이에요. 그래서 뉴턴의 3법칙을 여기 기호 처리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크기는 같고 방향만 반대인 거예요. 이 입장으로 우리는 여기를 다시 재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질량 자체를 M2를 기준으로 둘 수가 있겠죠? 그러면 2를 기준으로 쓰게 되면 단위 벡터는 2, 1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그리고 힘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1이 끌려와야 돼요. 그러니까 F2 때문에 2의 질량 때문에 1이 끌려와야 돼요. 그래서 기호 처리를 이것처럼 F의 2, 1으로 쓴 거예요. 여기는 2의 힘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힘 때문에 1이 끌려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기호 처리로 똑같아요. 이만큼은 저쪽에서 썼던 우리가 만인력 법칙의 크기예요. 크기를 이렇게 써주고 단위 벡터 처리를 해주고 수학적으로는 보게 되면 서로 방향이 반대해서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는데 실제 물리는 의미를 부여를 하는 거잖아요. 의미를 부여를 했을 때 여기에 천재성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그렇잖아요.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에 여기에서 해석을 하게 되면은 바로 마이너스라고 하는 자체는 인력을 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사고 실험 모델을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제 두 가지 이렇게 모델을 여기 뉴턴의 제3법칙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재해석들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해석들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해석을 해서 잘 정리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아래쪽은 뭐냐면 이거는 NBA 입자로 이루어진 개라고 되어 있는데 입자가 NB로 이루어져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연은 중첩의 원리가 투명이 돼요. 고전력학계에서는 중첩의 원리가 투명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서로 상호작용하는 모든 힘들을, 모든 입자의 상호작용을 다 구해서 서로 이렇게 더해주면 되겠죠. 바로 여기는 그걸 뜻하는 부분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내용을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제 여기를 넘어서 이제 중력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중력장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러분들 이미 개념 자체를 다 알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정의만을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력장이라고 하는 자체는 이 뒷장으로 이렇게 넘어갈게요. 자, 이제 중력장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중력장을 이해를 하면 되는 건데, 여기 있는 이 그림만을 이해를 하면 돼요. 나머지는 똑같은 형태를 약간씩 예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냐면, 기본적으로 중력장을 이해를 하면 되는 건데, 만약에 여기에 지금 소프트볼이 있어요. 손을 제가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래쪽으로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는 테니스공이 있어요. 테니스공을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래쪽으로 떨어지겠죠? 또는 여기에 탁구공이 있어요. 탁구공도 아래쪽으로 떨어지고, 쇠구슬이 있어요. 쇠구슬도 아래쪽으로 떨어질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장은, 여기 힘은 누가 만들었어요? 이건 지구가 만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냐면, 이제 두 가지로 물체를 구별을 할 건데, 지금 여러분들은 머릿속으로 지구를 생각을 해요. 지구를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여기 탁구공이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중력장을 논할 거냐면 지구 관심으로 논할 거예요. 지구를 그래서 원천 입자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지구가 중력장을 만드는지 안 만드는지를 보기 위해서 지금 제가 이렇게 떨어뜨렸던 이런 물체를 우리는 여기를 시험 입자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그림을 보게 되면은 지구의 중력장을 아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쪽을 원천 입자라고 부르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서 지구가 중력을 가지고 있니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봤던 이 사과를 우리는 시험 입자라고 부를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여기 있는 사고 실험 모델을 여러분들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중력은 여러분들 지구가 동그랗다라고 하는 입장을 이해를 하고 있을 테니까, 그러면 중력의 방향은 여러분들 어디에서 놓든지 간에 이렇게 지구의 질량 중심 방향을 이렇게 향하게 돼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러면 중력장으로 가기 전에 먼저 지표면 도체에서 중력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지표면 도체에서 중력이라고 하는 자체에서 지표면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지금 여기에는 테니스 공 같은 입장인 거예요. 그러면 지구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테니스 공이 지표면에서 이만큼 올라와 있더라도 이거는 공간상 멀리 떨어진 게 아니라 지표면과 가깝잖아요. 바로 그거를 우리가 지표면 근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인공위성 같은 경우에는 약간 상황이 달라요. 인공위성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국제우주정거장이라고 하는 ISS가 약간 지상으로부터 400km 정도로 위에 떠 있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거리 자체를 고려를 해줘야 돼요. 왜냐면 지금 여기 테니스 공은 이렇게 공간에 떠 있어도 이 거리 자체가 큰 영향을 못 줘요. 하지만 400km 정도로 떨어졌을 때는 이때는 우리가 고려를 해줘야 돼요. 어디에다 고려를 해줘야 되는 거냐면 여기 중력을 이렇게 계산을 할 때 거리텀에다가 이렇게 값을 넣어서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보면 금방 이해를 할 거예요. 저는 여기 거리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주면 여러분들 나머지는 금방 이해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논할 수가 있는 거냐면 지표면 도체에서 중력이라고 했을 때 이 중력이라고 하는 자체는 등호를 중심으로 우리는 양쪽에 힘을 찾아내야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는 틀림없이 만유 인력에 대한 텀일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뉴턴 역학을 처음에 배울 때 F 이퀄 mg라고 배웠잖아요. 그렇잖아요. 바로 그 식을 이용을 해서 중력을 mg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바로 이 식을 이용해서 두 식을 이렇게 같다라고 놓게 되면은 여기에서 질량은 이렇게 없어지고 중력에 대한 텀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기호 처리를 지금 보게 되면은 여기에 m의 2라고 쓴 거는 이건 지구의 질량인 거예요. 근데 이 거리는 뭐냐면 지구 중심으로부터 거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구 반지름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전에 설명했듯이 사과 같은 문제를 다룰 때는 지구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리고 반지름 자체가 약간 6,000km 정도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공 자체가 몇 메타 정도, 몇십 메타 올라온 거는 거의 무시를 하고 계산을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직업으로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근데 좀 전에 예를 들었듯이 만약에 인공위성 같은 걸 계산할 때는 상황이 달라져요. 이때는 인공위성은 약 한 400km 위쪽에 떠 있기 때문에 이때는 그 거리를 이렇게 넣어서 중력을 이렇게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중력을 계산을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겠지만 중력 가속도의 크기는 얼마예요?
이거는 우리가 지오이드를 기준으로 9.80665 메타퍼 초의 제곱 정도가 될 거예요. 그렇죠? 지오이드라고 하는 자체는 이거는 해발고도를 말하는 거예요. 기준선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중심으로 이렇게 9.8 정도 또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9.80665예요. 5 메타퍼 초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쪽 뒤가 메타퍼 초의 제곱이라고 하는 단위를 갖는 거는 여기가 가속도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식 자체가 실제는 여기가 F 이꼴 MA하고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F 이꼴 MA에서 M이라고 하는 자체는 반성 질량인 거고, 그리고 이쪽에서 F 이꼴 MG에서 M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는 중력 질량인 거고, 그리고 이쪽에 가속도가 있으니까 여기도 G라고 하는 자체가 가속도를 뜻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서 이제 중력 가속도까지 이해를 했고, 그리고 지표면 근처에서 중력과, 그리고 또 하나 인공위성 같이 우리가 지구로부터 어떤 높이 h를 가지고 있을 때 중력 자체를 거리 텀을 고려를 해서 계산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데까지 알아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이렇게 한번 다시 제 정리들을 한번 해보세요. 정리를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중력장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넘어왔는데, 이 중력장이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힘이라고 하는 자체를 이것처럼 질량으로 이렇게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F 이꼴 mc라고 하는 이 식에서 힘을 질량으로 이렇게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여기서 나눠지는 질량, 이 질량을 조심을 해야 돼요. 이 질량을 어떤 질량으로 나눠줘야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은 사과로 나눠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힘이라고 하는 만일력 법칙을 시험 입장으로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질량은 시험 입자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여기 FG라고 하는 여기는 만일력 법칙일 테니까 이쪽에 있는 이 식이 들어올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를 시험 입자로 나눠줘야 이 식에서 시험 입자가 없어질 거잖아요. 그러면 시험 입자가 없어지면은 지구의 질량이 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식에서 보면은 지구의 질량이 남기 때문에 지구가 만드는 중력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입장인지 이해갔죠? 아까 제가 설명을 했듯이 여러분들은 테니스를 넣어서 떨어뜨려 볼 수도 있고 탁구공을 넣어서도 떨어지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대신 이 질량은 이 중력은 누가 만드는 중력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이거는 지구가 만드는 중력을 시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를 나눠줄 때 시험 입장으로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탁구공을 넣었으면 탁구공을 넣어서 이 식에서 탁구공을 지워줘야 되는 거고, 사과를 넣었으면 사과를 여기에다 대입을 해서 사과를 지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지구가 만드는 원천 중력장이 나오게 돼 있어요. 원천 입자가 만드는 중력장 값을 이렇게 계산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방법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작은 세상을 논하는 전자기하학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쿨롱 법칙을 논할 때도 똑같아요. 똑같이 그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쪽에서는 시험 입자, 원천 입자 이러는데 그쪽에서는 시험 전화, 원천 전화라고 이름만 이렇게 바꿔줘요. 근데 개념 자체는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중력장이라고 하는 거를 이해를 하고 있으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작은 세상으로 가서 전기장이나 자기장을 이해를 할 때도 뉴턴의 이 법칙에 쓰이는 개념 자체가 그대로 쓰인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은 아마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잘 이해를 해놔요. 하여튼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또 다음에 보면은 여기는 뭐냐면은 이제 이거를 우리가 단위 벡터를 처리를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중력장까지 알아봤어요. 그리고 이쪽은 전자기 쪽에서도 쓰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를 조금만 이렇게 심도 있게 한번들을 생각들을 해놔요. 여기 중력장이나 전기장이나 서로 같은 개념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스스로 한번 정리들을 한번 해보세요. 정리들 해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